안녕하세요. 인수를 펼치는 의사들의 소소하면서도 위대한 순간들과 만나보는 TV의자 서전 명의 2.0 엄지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의사 권순용입니다. 네, 박사님, 우리가 평소에 사랑하는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마음이라는 게 우리 몸 어디에 있을까요? 글쎄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참 심장 어디, 가슴 어디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참 해부학을 배운 이런 의사로서 너무 애매모호한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왜냐하면 그 사랑은 설렐 때 심장이 뛰고 또한 이별의 아픔을 느낄 때 가슴이 아프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한번 그렇게 미로 추정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마음은 가슴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또 그 심장이 뛰거나 우리가 가슴이 아프다 이런 게 느껴질 때 이 뇌가 심장에 영향을 줘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혹시 뇌에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음과 뇌 그리고 심장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고요. 우리 몸은 모두 하나로 연결돼서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받게 되면서 이러한 전반적인 생리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이 마음이 뇌에 있는지 가슴에 있는지 저희끼리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뇌와 관련해서는 오늘 모실 이분께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뇌에 생기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고 계신 소아신경외과 교수님인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빨리 대처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감수성이 좀 입으로 좀 먹어야지 운동을 하고 줄도 빼겠다 야. 이해한단 말이야 네가? 그러니까 나중에 아마 진행 더 할 것 같아. 탈락이 이렇게 가나 끝에 혈관이 좀 있죠. 수술. 옛날에 한번 수술해 봤어요. 연세 세브란스병원 소아신경외과 김동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교수님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의 소아신경외과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숙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의 뇌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데 지금도 이제 아이들 돌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교수님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아빠라고 불리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거는 제가 교회 봉사활동 중에서 일요일마다 대구 수성보육원에서 3세에서 5세 아이들만 모여 있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이 제 담당이었는데 그 아기 중에 한 명이 성화라는 아기가 있는데 걔가 이제 저를 무척 따르면서 이제 주변에서 성화 아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애들도 이제 다 저를 아빠라고 불러서 그냥 아빠 소리를 듣게 됐죠. 교수님 고등학생 시절이면은 사당 오락이라 그래서 참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참 새벽달 아침 일찍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실 텐데 봉사활동 하시는 것을 부모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까? 예, 부모님 제가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병실에서 찬양 봉사를 하고 일요일 날은 보육원에 붙어 있으니까 부모님 처음에는 걱정 많이 하셨는데 학교 성적이 떨어지지 않고 또 부모님이 제 결정하는 건 굉장히 잘 믿어주세요. 그래서 크게 잔소리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문과, 이과를 선택해서 진학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과 학생이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의대를 진학하게 되신 거예요? 뭐 옛날 부모님들 비슷하실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 좀 잘하면 다 이제 판검사 뭐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부모님도 이렇게 당연히 제가 이제 판검사를 생각하는 줄 알고 문과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문과 조금 시작하고 중간쯤에 저 부모님한테 말씀드리지 않고 이과로 바꿨는데 한 3학년 중간쯤에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 오셔서 제가 이과인 걸 알고는 좀 깜짝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이과로 바꾸신 건 의대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활 모토가 나누며 살자라는 건데 사실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하거든요. 나눠줄 돈은 없었던 것 같고 그래도 의사가 되면 이제 의술은 아무리 나눠도 이렇게 마르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누기에 가장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나름대로 그 참 청장년기부터 나눔의 철학을 가지셨던 것 같으신데 의과대학 재학 시절에도 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다고요. 저희들이 나눠주는 것보다 저희들이 배우는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봉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우연한 기회가 돼서 아마 슈바이처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생명경외라는 그런 생명경외 클럽이 이렇게 제가 예과에 들어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지금 세브란스 빌딩 뒤쪽에 옛날에 이제 시각 장애인들이 모여 살았는데 거기에서 봉사활동도 좀 하고 이제 거기가 폐쇄가 되면서 상계동에 철거민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복지관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 학교 내에는 또 의대, 치대, 간호대가 모여 사는 어치간 무이촌 봉사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창팀이라고 줄로 불렀는데 평창팀, 뭐 또 봉화팀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때 무이촌 의료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 전공의 생활 중에 있어서 이제 참 여타 많은 과가 있습니다만 저희 정형외과도 상당히 힘든 예, 과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저희 항상 신경외과 선생님들 뵈면서 야, 참 이 곤죽이대에 있어서 항상 그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뵙고 참 애처로운 경우가 많은데 그 전공의 시절에 그 어떠셨습니까? 많이 그 힘들고 고된 그 추억담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도록 하시죠. 제가 뭐 힘든 걸 힘들지 않게 즐겁게 지내는 그런 스타일인데 신경외과 전공이 1년차를 다시 하려면 죽어도 다시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보통 이제 그 전공이 연차별로 한 3명, 4명 정도 하는 일인데 저희들 때도 3명이 시작을 했는데 한 명이 한 달도 안 돼서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2명이 남게 되었고 그 와중에 또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생겨서 한 명은 신촌, 한 명은 강남. 그래서 3명, 4명이 할 일을 혼자 하게 된 거예요. 4년 내내. 그래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너무 이제 일이 응급 환자는 계속 있고 하니까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갔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당직 응급수술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여동생 결혼식이었는데 여동생 결혼식에도 제가 못 갔고 그래도 나름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아마 나쁜 습관은 그때 다 생긴 것 같아요.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는 하루에 한 끼 먹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저녁에는 한 3공기, 4공기를 그냥 폭식을 하고 그게 현재까지 습관이 있고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때는 머리만 대면 잤어요. 그리고 건드리면 금방 눈을 번쩍 뜨는 그런 잠에 대한 컨트롤이 확실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힘든 시절에 내가 왜 신경외과를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전공이 1년차 때 그거 빼고 한 번도 신경외과가 힘들었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력서에 치미, 특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치미가 수술이고 특기가 수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하면서 이게 병원 일을 하면서 이게 한 번도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힘든 것만큼 즐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한 번도 고성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저는 부교수 때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서 잤어요. 그 의국에서 자면서 후배들이랑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후배 한 명이 신경외과를 그만두면서 투서를 쓴 거예요. 부교수도 일주일에 하루 병원에서 자야 될 정도로 이렇게 힘든 거 하면 자기는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병원에 자는 일은 없는데 이게 저는 정말 즐거워서 한 건데 그걸 생고생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조금 그렇습니다. 뭐 사실 뭐 그 제가 전공한 정형외과도 상당히 그 이제 좀 전공 시절 힘듭니다만은 저도 전공 시절에 신경외과 선생들 보게 되는 경우엔 참 뭐 또 곤죽이 돼 갖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예. 많죠. 특히 이제 여러 과가 많습니다만은 이 소아신경외과를 특별하게 선택하게 된 동기가 있으신지요? 저는 사실 그 통증이나 뇌정이 쪽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근데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위에 스승님들이 얘의 운명은 딱 결정돼 있어요. 오늘 군대 갔다 오니까 저는 최종원 선생님 밑에 그 전임의로 일하기로 이미 결정돼 있더라고요. 저만 모르고 막 다른 걸 공부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최종원 선생님 오셔서 같이 한번 일해보자 그러셔가지고 같이 일하게 됐고 최종원 선생님이 정말 너무 자상하시거든요. 거의 형님처럼 아버님처럼 이렇게 저를 자세하게 이끌어줬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소아신경외과에서 주로 진료하는 질환이 두 가지 있다고 들었어요. 모야모야병 그리고 소아뇌전증 이 두 가지인데 사실 아마 지금 TV 보는 많은 분들께서 둘 다 조금은 생소하실 것 같아요. 먼저 모야모야병 이게 어떤 병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뇌경동맥이라고 머리에 들어가는 큰 혈관이 이렇게 두 개가 가서 머릿속으로 들어가요. 뇌경동맥 우리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렇게 맥을 짚어보는 그 혈관이 뇌경동맥입니다. 그 혈관이 머릿속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두 개씩 나눠지거든요. 근데 요 입구가 서서히 막히는 병이에요. 그래서 혈관이 네 개가 다 막혀가지고 근데 혈관이 머릿속에 혈류 90%를 담당하는 혈관이 서서히 막히니까 이게 큰일 났다 싶은데 이게 큰일이 안 나고 잘 치료하면 괜찮은 그런 신기한 병입니다. 이제 모야모야병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 모야모야병이 평상시에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다가 특정 상황에서 나타난다고요? 모야모야는 이제 큰 혈관이 막히면서 적은 혈관이 자라 들어가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태가 많아요. 근데 갑자기 외부 환경이 바뀌어서 추운 데서 더운 데를 가거나 뭐 한정막을 들어가거나 또는 울거나 막 고음으로 막 노래를 하거나 피리 불거나 그러면은 외부 환경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속에 이산화탄소가 빠지면서 이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뇌의 여기저기에 이제 피가 부족하게 되고 피가 부족한 영역에 따라서 마비가 온다든지 무슨 발작을 한다든지 말이 안 나온다든지 뭐 의식을 잃고 푹 실신을 한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모야모야병의 치료 시기를 놓치면 어린 아이들한테서도 뇌경색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요. 모야모야 병은 병이 진행되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3세 전에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한두 달만 해도 막 뇌경색이 오고 1기, 2기, 3기 막 진행을 하고 10세 정도 되면 표준, 그다음에 20세, 30세, 40세 넘어가면 병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완만해요. 그래서 어떤 환자가 병의 진행 속도가 빠르냐를 캐치를 해서 병의 진행 속도가 빠른 환자는 찾아내서 수술을 해줘야죠.
그 모야모야 병이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는 병이라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에 비해서 혈관도 가늘고 아주 연할 것 같은데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제 모야모야 그 병을 치료하는 수술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직접 문합술이라 그래서 우리가 머리 속에 있는 혈관이랑, 그다음에 우리 요 귀 앞에서 만져보면 이렇게 맥박이 뜨고 있는 요거는 두피하고 피부로 가는 혈관이에요. 머리 속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아닌데, 요거를 머리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머리 속 혈관에 이렇게 직접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막힌 혈관을 둘러서 이렇게 피가 통하니까 이게 직접 문합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인한테는 이런 직접 문합술을 많이 하고, 근데 아이들한테는 혈관이 너무 가느니까 이렇게 직접 이어주면 이어준 부위가 터져서 뇌출혈이 돼요. 그리고 너무 좁으면 심어줬는데 금방 막히면은 수술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된 것이 간접수술이에요. 간접수술은 이 혈관을 머릿속에다가 머릿속 혈관 옆에다 이렇게 두기만 하는 거예요. 두기만 해도 너무 신기하게도 이 바깥에 있는 혈관이 안으로 이렇게 가지를 쳐가지고 결국은 두 개의 혈관이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수술법입니다. 그걸 간접수술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애들은 간접수술, 어른은 직접수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문제는 이제 어른들은 직접 수술할 때 수술 합병증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 모야모야 환자는 수술해야 될 환자들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수술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환자를 수술을 했는데 합병증이 생겼다.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제가 성인 환자한테도 간접술을 많이 시행을 했었는데, 수술 효과가 직접 이어준 직접 수술법이랑 효과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안전한 간접 수술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최근에는 간접 수술도 많이 하는 중입니다. 하여튼 새로운 수술법 개발 좀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모든 외과 의사들한테 막 같은 그러한 그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은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술을 앞두고 저희가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수님께서 전공하시는 그러한 소아신경외과 부분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이러한 뇌질환과 연관돼서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불구하고 이 수술을 한 데 있어서 남다른 고뇌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숨부터 나오네요. 이제 물론 어른들도 이제 수술 합병증이 생기면 이게 치명적이긴 하지만, 애들은 뇌가 자라는 중이에요. 자라는 뇌에 손상을 주게 되면 나중에 후유증이 굉장히 커지죠. 어른들은 요만큼 다쳤으면 요만큼 문제가 생기는데, 애들은 요만큼 생겼는데 나중에 이만큼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제일 안타깝고, 그래도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애들은 어느 정도 문제가 생겨도 신경 복원 능력이 있어요. 그게 어른들에 비해서 월등해요. 그래서 소아신경외과는 절대 아기들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어른들 같으면 이미 죽거나 심각한 장애, 식물인간일 거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나중에 애가 아빠하고 엄마하고 눈을 번쩍 뜨는 경우 있거든요. 어떻게 포기해요? 끝까지 가야죠. 모야모야 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하나의 질환이 소아뇌전증이잖아요. 이 뇌전증이라는 병이 옛날에 우리가 간질이라고 알던 그 병 맞나요? 예, 옛날에 간질이라고 이제 해서 이게 무슨 꼭 정신병처럼 취급을 받아가지고 요새 이제 그 뇌전증 협회에서 이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많이 노력 중인데요. 뇌전증은 사실 무슨 발작이나 경련이나 불수의 운동이나 뇌 속에 어떤 원인이 되어가지고 뇌가 자극이 돼서 생기는 모든 그런 발작, 경련, 불수의 운동을 다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의미의 말입니다. 이 뇌전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타의 희귀 난치성 질환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뚜렷한 원인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라든가 발표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뇌전증은 말 그대로 물론 이제 소아하고 어린아이하고 조금 다르지만
뇌 손상이 있는 모든 경우에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뇌전증은 전체 인구의 1%가 뇌전증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그런 한 번 발작을 하고 이제 일시적인 발작 말고 이제 두 번, 세 번 반복하게 되면 우리가 이 만성 뇌전증이라고 진짜 이게 치료를 해야 될 병인데 물론 약물 치료하면 한 60%는 치료가 돼요. 그렇지만 한 30-40%는 여전히 약물로만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수술 쪽 치료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죠. 이 뇌전증 중에서도 아주 이 컨트롤이 힘든 그런 난치성 뇌전증과 연관돼서는 미국에 계신 분 어떤 석학들하고 어떤 교류하시면서 공동 연구를 하셨다고요? 제가 2005년도에 새 병원이 되면서 이제 뇌전증 센터를 세우고 소아 뇌전증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할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카이스트에 있는 이종호 박사가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 대뇌 방구 거대증이라는 한쪽 뇌가 이렇게 커져 가지고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뇌전증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병을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만은 딱 유전자 딱 하나가 이상한데 한쪽 대뇌가 전부 다 이상해지는 그런 병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네이처 논문에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카이스트에 스카웃돼서 오면서 후속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소아 뇌전증 수술을 많이 하니까. 그 질환은 MRI만 찍어도 진단 가능한데 뭐 유전자 검사까지 하냐. 대신에 제가 대뇌 피질 이형성증이라는 소아 뇌전증에서 원인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질환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MRI에서도 안 나와요. 진단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수술해서 조직을 떼가지고 병리 검사를 해야지만 겨우 알 수 있는 그런 질환인데 질환의 패턴이 대뇌 피질 이형성증이랑 대뇌 방구 거대증이랑 같은 질환이고 이거는 약한 거고 이거는 극단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역제안을 했는데 오케이 해서 그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세포가 움직이고 성장하고 하는 데 관련되는 유전자 딱 하나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그 유전자 이상이 있으면 뇌종양을 만들어요. 그래서 항암제가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항암제가 있어요. 그 항암제를 뇌전증을 위해서 한번 써보자. 썼더니만 돼요. 그래서 유전자 이상이 있고 유전자로 실제 동물 모델을 만들고 항암제로 뇌전증을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리즈로 해서 아마 그 국제적으로 유명한 네이처의 메디신에 이제 논문을 내게 됐죠. 교수님 그렇게 연구 학술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건 결국에 원인을 밝히고 잘 치료하기 위해서잖아요. 뇌전증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뇌전증 치료는 크게 우선은 약물 치료가 있죠. 그래서 많이 하지 않고 간단한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60-70%는 약물 한두 개만 가지고도 조절이 다 돼요. 근데 2개, 3개 써도 도저히 약물 치료가 안 되는 걸 난치성 뇌전증이라 그래요. 난치성 뇌전증은 이제 수술로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뇌전증과 연관된 면에 있어서 참 이제 이것이 간질이라고 우리 예전에 많이 이제 배우고 그다음에 느끼면서 좀 편견을 가졌던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환자분들을 많이 뇌전증을 치료하시고 그다음에 그 가족분들과 교감하시고 그러시면서 전반적인 측면에서 안타까운 점이 있으셨으면 한번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뇌전증은 이제 원인도 밝혀졌고 치료하는 방법도 알려졌는데 아직 사회에서는 뇌전증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정신질환의 일환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실 뇌 손상이 있어서 생기는 하나의 임상 증상일 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할 생각을 하고 그걸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회에서는 오히려 그거를 차별을 하고 직업 선택이나 또는 뭐
하다못해 운전하는 것에서도 차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환자들이 자기 자신을 숨기기에 바쁘고 많은 환자들이 한 30-40%의 환자들이 우울증을 앓고 10%의 환자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 내전증이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이 같이 돌봐줘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 이 내전증 협회에서는 이 편견을 이렇게 고치기 위해서 내전증의 날을 정해서 선포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벽은 높은 것 같습니다. 저 요즘 그 이제 저출산과 연관돼서 뭐 사회적인 어떤 영향도 큽니다만 의료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환자가 주니까 소아과를 많이 선택 안 하고 이제 급기야는 최근에는 서울 이 중심에 있는 대학병원에서조차 응급실에서도 소아과를 폐쇄하는 병원이 생기고 그러는데 더더욱이 이 신경외과 쪽 측면에서 소아신경외과는 제 생각에는 더욱더 참 박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소아과 소멸의 위기에 있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병원에서 진짜 어려운 수술을 하는 과목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식, 흉부외과, 무슨 고난이도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 장년이에요. 평균을 보면 55세에서 60세 사이에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제일 걱정을 하는 거는 그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사람 뒤를 이을 후배들이 없는 거예요. 저도 지금 후배가 없는 지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밤에 응급수술을 할 때는 저하고 간호사랑 둘이서 수술을 해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의료가 발달한 나라에서 그 고난이도의 수술을 하는데 도움이 전혀 없고 교수 혼자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이런 사실은 아마 여기 대형 병원들이 다 겪는 일이고, 정말 조금 정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아마 큰 위기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아신경외과 이런 뇌전증이라든가 모야모야나 이런 특수 분야를 집도하시고 수술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지금 소아신경외과만 하시는 선생님은 10명이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꽤 많은 분들이 벌써 이제 정년을 하고 떠나가시고 후배는 이제 단절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단순히 그냥 사명감만 가지고 이 일을 해라라고 하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신문에 그 필수 의료를 위해서 뭐 500명 뭐 의사 정원을 정원한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필수 의료를 하겠습니까? 저는 다시 되묻고 싶은데, 강제로 무슨 인센티브를 주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필수 의료를 시키더라도 4, 5년 뒤에 그 사람들은 자기 딱 할 일만 하고 나면 다 다른 걸 찾아갈 거예요. 의사들이 결사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그래 왔었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정원만, 의사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소아신경외과 전문으로 이제 하시는 선생님들이 전국에 10분이라고 하신 거였죠? 네라 그러셨죠. 제가 넉넉하게 얘기한 거 실제로는 7명 뿐입니다. 아이고 참 안타깝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환자의 부모님들이 교수님들 이렇게 휴가까지도 민감하게 이렇게 챙기신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제일 좋은 치료를 받고 싶은 마음은 뭐 모든 이렇게 부모가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휴가를 한번 가려면 휴가 가기 한 1, 2주 전부터 막 환자를 정리를 해야 되고, 또 휴가 갔다 오면 또 그 한 2, 3주를 가야 되니까 휴가를 한번 가는 것이 쉽지가 않고, 휴가를 가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사방에서 전화 오고, 또 그러면 저는 안식년 중에도 그래서 아예 진짜 중요한 수술이 있으면 불러 연락을 해라, 나와서 수술할게 라고 얘기를 하죠.
아픈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심정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희귀 난치성 질환인 소아뇌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 환자와 가족들. 그들에게 소아신경외과 김동석 교수는 든든한 내편이 되어주고 있다. 우리 방 애기 들어왔어요? 보자. 아침 안 먹어서 배고프지? 네. 어유 씩씩.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한번 하자. 봅시다. 잘하자. 파이팅. 그죠? 그죠? 그래야 나중에. 희귀 난치성 질환인 모야모야병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화나와 보호자. 김 교수는 불안해하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 한 해 그가 수술하는 모야모야병 환자는 200여 명. 이 분야 최고의 실력자다. 제가 보통 수술방을 2개를 동시에 사용해요. 그래서 옆방에 마취를 하는 동안에 이쪽에 수술을 진행하고 또 준비가 되면 제가 건너가서 저쪽에 수술하고 해서 한 방에서 보통 한 3개, 4개 하니까 2개, 방을 2개 사용하니까 한 6개 정도 그렇게 수술하는 것 같습니다. 모야모야병의 경우 치료 시기를 놓치면 뇌경색이 나타날 위험이 있다. 때문에 필요하다면 수술을 받아야 한다. 김동석 교수의 집도로 시작된 수술. 단 한 번의 수술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것에 매료되어 신경외과를 선택했다. 그 선택에 후회는 없었다. 제일 보람낸 거는 애가 웃는 거죠. 제가 원래 애기를 좋아하는데 제가 한 30대부터 머리가 하였거든요. 30대부터 애기들이 와서 할아버지하고 안길 때 그것만큼 좋은 건 없죠. 그래서 애기 웃는 모습이 그 자체로 제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김 교수는 눈높이를 낮춰 아이들에게 다가간다.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으시면 어떡하나 아가씨가? 그래요. 우리가 내일 수술할게요. 그때도 어제 한 번도 안 먹고 오늘 들어가 놀지도 않고 한 번에 딱 먹고. 와 대단한데? 그래 좀 이해가 빠른 편이라. 그래. 내일 보자. 네 그래. 그래요. 네. 기운이 없지는 않을 거야. 네네네. 한번 써볼래? 줘봐, 일어서. 네. 네가 못 쓸 이유가 없거든. 제일 다리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애초에 보행장애로 야, 너 들어왔으니까. 아직 쓸 생각이 없구나. 자, 힘줘 임마. 힘줘봐. 아예 쓸 생각이 없네. 이거 와 미안해 짜증났어. 뭐 그것도 그만해 울라 그래. 그래요, 봅시다. 네. 좋아질 거야. 넌 좋아져야 돼. 내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요. 낯선 병. 그래서 어려운 병은 환자와 가족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 이렇게 가다 이거 확실히 끊어졌죠. 여기도 끊어졌고 이렇게 가다 끊어졌고 병이 조금 진행했어요. 그래서 모야모야 병의 특징이 원래 진행하는 거거든요. 야, 너 최근에 무슨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그런 적 없었어? 네. 없었어? 네. 정상이 좀 심. 걱정하는 보호자에게 김 교수는 환자의 상태를 세심하고 정확하게 설명한다. 제가 수술 잘 안 해. 혈류검사 병을 치료하는 과정은 한 아이의 미래까지 결정하는 일. 원래 심. 그래서 모든 과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그의 어깨가 늘 무거운 이유다. 제것만 되면 앞으로 이제 별 문제 없을 거다. 이제 집에 가서는 이제 처음에는 좀 약간 기복이 있어서 컨디션 기복이 좀 있었거든요. 어쨌든 막 어지럽고 그런 게 있었는데 괜찮아졌어? 네. 똑같이 지금 컨디션도 괜찮더라고요. 자, 혹이 이제 거기 있어가지고 좀 학습에 조금 장애가 있었을 걸로 생각해. 이제 수술 딱 해서 다 나았으니까 이제 공부 좀 해야지. 너 무슨 운동했는데? 카누어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허벅지가 이거 내 허리만 한데? 네. 많이 빠지고 네. 그 소아뇌종양 부분에서는 교수님께서 가장 최고 권위자라는 소문을 듣고 어렵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아이의 그 병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수술에 있어서도 전투적으로 자신감 있게 진행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랑 아이랑 모두 교수님 믿고 예, 수술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인간적인 면에서는요. 아이가 지금 굉장히 아직 어리잖아요. 그리고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또 그 사춘기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수님께서는 많이 다독여 주셨어요. 최선을 다해 수술하고 최고의 치료 결과를 얻는 것. 그것이 아이의 미래를 위하는 길이자 엄마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길이라 믿는 김동석 교수. 지치지 않길, 포기하지 않길, 함께 웃을 수 있길 희망한다. 병원 사진에서 이 검사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결과도 긍정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들한테 또는 애들한테 막 행복하라고 많이 웃으라고. 웃음 치료 있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웃으면 그냥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가족들한테 강요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많이 웃는 가족들이 수술 결과도 좋아요. 모든 환자분들이 그러실 텐데 욕심인데 좀 오래오래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휴가도 자주 못 가시고 쉬는 날도 없이 매일매일 예, 진료를 보시느라 힘드신 건 아는데 저희 아이가 아프고 나니까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김동석 교수님만 바라보고 계시니까 교수님께서 좀 건강하시면서 오래오래 아이들을 잘 돌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네.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아파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보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 부모님들한테 교수님께서는 힘들어도 무조건 웃어라 이런 조언 많이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제가 이제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3번을 외칩니다. 그러면 이 멍청한 뇌가 지가 행복한 줄 알아요.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죠. 실제 이제 임상에서 회진을 돌다 보면 어려운 와중에도 항상 밝은 미소를 보이고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분들은 애들이 회복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항상 웃어라.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으면 행복해진다. 그렇게 자꾸 강요를 하죠. 그러다 보면 엄마들이 정말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애도 빨리 낫는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 그동안 많은 환자들 만나오셨을 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 있으신가요? 솔직히 치료를 잘 받고 이렇게 떠난 사람들은 거의 기억을 못 합니다. 근데 정말 오래오래 저는 한 20년 이상 입원했던 환자가 기억이 나고 20년 이상. 또 소아 환자는 뇌암 치료하고 나서 완치가 되었다고 끝이 아니고 20년, 30년이 지나가지고 막 이렇게 장애를 안 가지고 이제 사는 애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애들 봤을 때 한편으로는 내가 쟤를 왜 살렸나 그냥 보내주는 것도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한편으로는 막 그런 거 있죠 하면서 순간순간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환자들이 다 마음에 남죠. 이 한 과학자로서 이 뇌와 연관된 연구라든가 탐구라든가 이 언제까지 여행이 지속될 것 같습니까? 절대 끝나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뇌 자체가 우주 또 한편으로는 좀 수학, 미적분,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미적분 같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냥 미지의 땅 정복될 수 없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김동석 교수님께서 준비한 강연의 주제는 뇌, 브레인인데요. 미지의 영역인 뇌의 비밀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자, 그럼 교수님의 강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신비를 푸는 정도는 아니고 재밌는 사실을 뇌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고자 합니다. 여기 캥거루가 하마 아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아무 이유 없이 하마 새끼를 가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와 같이 인체의 모든 증상에는 확실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거를 밝히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뭐 좋은 사람을 만나면 흥분을 하고 가까워 어두운 데 가면 눈이 확 상공이 되고 긴장을 하면 모공이 쪼그라들고 식은땀이 나고 큰일을 앞두면 화장실 가고 싶고 그런 것들이 몸속에 있는 자율신경,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잘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모든 걸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하다. 왜요? 뇌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혀에 있는 맛세포를 통해 가지고 그 맛을 느끼게 되면 중추신경에 들어가서 행복 회로를 자극을 하게 되고 단순히 맛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냄새를 같이 맡으면 더 맛있어져요. 더 행복해져요. 진짜 사고로 우리가 후각을 잃게 되면 미각까지 잃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뇌의 신비이고 실제로 그런 자극된 것들이 전부 다 두정엽에 모이는데 두정엽에서 행복을 느끼는 센터가 있습니다. 저기가 우리가 전기 자극을 하면 그냥 행복해요. 제가 아까 강의 중에 가족들한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라. 아니면 말로 나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라 그러면 정말로 뇌가 두정엽에서 아, 나는 행복하구나 하고 느껴지거든요. 살찌는 것 신경 때문인 건 다 알죠. 우리가 음식을 처음에 먹으면은 그 음식이 들어가서 아, 배가 부르다. 그럼 시상 하부에 있는 만족센터에서 아, 내가 배가 부르니까 그만 먹어야 되겠다라고 멈추는 게 정상이에요. 그거를 깡무시하고 또 먹으면 이 쾌감 중독이 되어서 점점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 항상성이 파괴됐다 그러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즐거우니까.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즐겁지가 않아요. 만족이 안 돼. 그러면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계속 살이 찌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중단을 했다. 이 쾌감 중독은 웬만하면 마약 중독이랑 비슷해요.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 한 30년을 살아서 뭐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능통하신 분인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머리를 다쳤는데 갑자기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머릿속에는 우리가 1차 언어라 그러죠. 네이티브. 저 같은 경우는 한국말이고 2차 언어는 영어일 텐데 1차 영어를 배우는 영역이랑 2차 언어를 배우는 영역이 달라요. 해피님은 이분은 2차 언어 영역을 손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하던 영어를 한마디는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흔히 야, 문과내하고 이과내는 달라? 예체능계는 달라? 다릅니다. 왜? 뇌는 이 전두엽에는 이 편도체 같은 경우는 이 정서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해마는 사실하고 경험에 의한 기억이 남아 있고 소뇌에는 몸으로 익히는 그런 기억이 저장이 되고 척두엽은 언어 표현 이런 데 관계되는 그다음에 후두엽에는 시각 정보에 대한 기억 능력이 저장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문과 당연히 이 척두엽하고 이 베르니케 해서 언어 관련 기억이 훨씬 더 발달해 있죠. 저처럼 외과 수술하는 의사들은 이 해마, 사실, 경험, 그다음에 몸으로 익히는 기술 여기에 훨씬 더 적합한 거죠. 그래서 저는 교육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도 그냥 무조건 단순히 외워서 딸딸딸딸 점수를 매길 일이 아니고 얘가 어떤 특성이 있으니까 어떤 분야로 나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어른들이 할 일이죠. 이건 감시자들 혹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배우 이름은 모르지만 저 여자분이 딱 한 분만 보면 딱 이 사실을 사진처럼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은 이 후두엽의 시각 기억이 엄청 좋으신 분이에요. 또 그 외에도 이런 거 있죠. 절대음감, 절대미각 있습니다.
한 번만 소리를 들으면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 뭐 있죠? 이 미각도 마찬가지죠. 그런 분들은 자기 고유의 능력이 월등한 거죠. 실제 그 컴퓨터 해로의 한 억배, 만배 이상 복잡한 뇌신경입니다. 그렇지만 뇌신경을 잘 이해한다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랑을 알기는 하나 그랬는데 사랑도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기억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주변의 냄새, 맛, 분위기 이런 것이 다 합쳐져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해석 가능하다. 나중에 제가 사랑의 묘약을 만들면 아마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현대의학은 점점 발달해서 인공 눈도 개발됐습니다. 이미 카메라와 신경 자극수를 통해 가지고 아직까지 사물을 완전히 인식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어둡고 밝은 것은 해석할 수 있을 정도는 됐습니다. 인공귀 이건 오래됐습니다. 이제 사람 목소리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인공귀도 만들어졌죠. 자, 인공뇌는 가능할까요? 실제 그 인간의 줄기세포를 이용하면은 이미 다른 심장, 위, 폐 모든 장기들은 줄기세포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 몸에 이식할 수 있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지만 인간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적당히 하면 지금 한 4mm 정도의 실제 인간 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공지능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인공지능. 신경도 비슷합니다. 들어오는 자극이 있으면 신경세포에서 출력을 합니다. 마찬가지죠. 그런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인공지능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뇌를 따라오려면 글쎄요. 신경세포 한 개는 지금 우리 기억 용량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런 컴퓨터보다 더 많은 용량을 신경세포 한 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뇌 신기하지 않나요? 많은 과학자들이 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 서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얘기할 때 내 어머니를 맡길 수 있는 의사를 꼽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내 가족, 내 어머니를 맡길 수 있는 의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소아신경외과 의사로서 이제 환자보다는 가족들 돌보는 게 더 큰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족을 가족한테 가족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의사 같으면 좋은 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력은 물론 있어야죠.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저희가 신청곡도 받고 있어요. 교수님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이선희 씨의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사실 우리 와이프한테 바치는 노래거든요. 사실은 뭐 부모님, 그 주변에 봤던 환자, 보호자,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전부 다 정말 이런 같이 살아가고 만나고 이렇게 더불어 사는 것 이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 아닌가 그래서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저희와 함께한 시간이 참 그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신경외과 의사입니다마는 인문학적 소양과 문학적 감성이 아주 충만한 분을 모시게 돼서 가슴 뭉클하는 시간이 많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 신경외과 특히 소아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더 이루고자 하시는 성취의 어떤 목표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제가 한 5년 전에는 제가 그런 꿈을 꿨었는데 저희 학교에 이제 재중관이 허물어지고 거기에 1,400대의 어린이 전문 병원을 세우는 게 꿈이었는데 그래서 무료 진료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료 진료가. 지금은 그냥 좋은 후배를 잘 키워 교육해서 소아신경외과 맥이 잘 이어져서 환자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희귀난치성 질환인 모야모야병과 뇌전증을 치료하고 계신 소아신경외과 김동석 교수님을 만나 뵀는데요. 뇌라는 기관이
아직은 미지의 세계입니다만 열심히 연구하고 치료하시는 김동석 교수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조만간의 뇌의 비밀도 언젠가는 모두 밝혀지는 날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원을 한번 해보고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나눴던 이야기 중에서 이 뇌가 좀 바보 같아서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행복한 줄 안다. 이 이야기가 가장 깊게 남았는데요. 여러분들도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행복하다, 행복하다는 말 여러 번 반복하면서 몸도 마음도 또 생각도 조금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TV 자서전 명의 2.0 희귀 난치성 질환의 완치를 향해 도전하고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명의를 모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진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대